Turning to today's meeting, my colleagues and I decided to leave our policy rate unchanged after lowering it a total of 0.75 of a percentage point at the previous 3 meetings. As always, we base our decisions on judgment of how best to achieve the goals Congress has given us: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Our economic outlook remains a favorable one, despite global developments and ongoing risks. With our decisions through the course of the past year, we believe that monetary policy is well positioned to serve the American people by supporting continued economic growth, a strong job market, and inflation near our symmetric 2% goal. As long as incoming information about the economy remains broadly consistent with this outlook, the current stance of monetary policy likely will remain appropriate. 네, 자 지금 화면을 보셨습니다만 미국의 금리를 결정짓는 연방준비제도 공개시장위원회 이른바 FOMC 회의가 어제 새벽에 끝났습니다. 성명서 내용은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쭉 얘기했는데요. 상당 기간 금리를 동결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실제 이 페드 연준의 속내는 무엇인지 이슈 진단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좀 특별하게 한 분을 모셨는데요. 자본시장연구원의 강현주 거시금융실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 연준의 함의 속내가 과연 무엇인지 얼마 전에 그 레포 시장에선 상당히 또 이슈들도 있었고 굉장히 말들은 많은데요. 올해 마지막 FOMC에서 시장의 예상대로 일단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습니다. 동결하게 된 배경부터 먼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근본 금리 결정은 사실 시장 참가자들이 거의 모든 시장 참가자들이 동결을 예상한 바 있고요. 그리고 금리 동결 자체도 보면 연준 FOMC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만큼 사실 이제 널리 예상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자료 화면에서 포월 의장이 이제 연준 통화정책 성명서를 발표한 바와 같이 근본의 어떤 금리 동결의 배경의 가장 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세 그리고 전반적인 고용 사정 자체가 매우 양호하다 이런 데서 이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연율로 2.1%였고요. 시장에서는 4분기에도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고용 사정과 관련해서는 11월 고용 지표가 취업자 수가 이제 전월 대비 26만 6천 명이 늘어나면서 네. 시장의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요.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파월 의장이 마지막에 밝힌 바와 같이 이러한 경제 상황에 비추어서 현재의 금리 수준이 매우 적정한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향후의 금리 정책을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그 예상 지표가 이제 점도표라고 표현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기준금리 결정하면서 점도표의 그 추이는 좀 어땠습니까? 점도표 자체의 내용은 사실 지난 9월에 발표된 점도표와 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큰 변화 없이 전체적으로 2020년 중에 동결될 것으로 예상하는 위원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만 위원 중에 4명은 내년 25bp 인상을 예상하고 있고 특이할 것은 이제 추가로 인하를 전망하는 위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2021년의 경우에는 다소 이제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위원들이 좀 더 많은 상황입니다. 네. 사실 저 점도표라는 게 우리로 치면은 왜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 많이 나오는 이게 이 스티커 붙이는 거랑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내년에 어떻게 전망한다라는 네. 연준 위원들의 스티커 붙이기인데. 네. 네. 뭐 저 화면만 봐서는 사실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추가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 쪽에 다 우세하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파월 연준 의장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있어야만이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당연한 원론적인 이야기일 텐데요. 얼마 전에 그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칭해지는 폴 볼커 연준 의장이 또 며칠 전에 타결하셨잖아요. 네. 이 인플레이션과 금리의 상관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연준의 아까 보여드린 그 점도표 상으로도 2020년, 특히 2021년에는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이제 그런 시각들, 연준 내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살펴봐야 할 것은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미국의 고용 사정이 워낙 좋다 보니까 네. 이런 고용 사정에 힘입어서 임금이 올라갈 수 있고 또 이런 임금뿐만 아니라 소비가 는다거나 하는 이런 전반적인 수요 압력이
전체적으로 미국의 향후에 물가를 올릴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아마 2021년 경쯤에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에서 좀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특이할 만한 것은 파월 의장의 경우 과거에 여러 차례 연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밝힌 의견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고용 사정과 물가 간의 관계,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필립스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필립스 곡선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화되었다라는 발언을 수차례 한 바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고용 압력이 물가를 통해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의 발언 역시 사실 파월 의장의 기존의 어떤 인식, 즉 고용 관계와 물가, 금리 간의 관계가 이렇게 약화되었다는 그런 인식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네. 다른 한편으로는 물가 압력을 굉장히 뚜렷할 때에만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일시적으로 상회하더라도 그것을 상당 기간 용인하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포월 의장의 발언은 사실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상의 허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석이 되고 네. 따라서 매우 비둘기적인 것으로 시장이 인식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금리라던가 달러화가 장중에 약세를 보였고요. 미국의 주식 시장 또한 이런 발언을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발언은 저렇게 하시는데 사실 요즘 그 아까 레포 시장 약간 말씀드렸잖아요. 자금 시장이 단기물로는 굉장히 경색을 일시적으로 보일 때가 9월에 있어서 레포 텐트럼 이렇게도 표현하던데요. 네. 사실상 그때 이제 연준이 긴급 수혈을 쫙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금리는 동결했는데 이게 그 QE라고 하는 그 양적 완화는 사실 안 왔지만 속내를 보면은 퀀터티브는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표현들 하던데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일단 금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자금 시장의 경색을 금리 조정을 통해서 대응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폴 의장이 오늘 밝힌 바, 그리고 사실 10월 FOMC 이후에 클라리다 부의장이라던가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의 와 같은 이런 연준 고위직들의 계속된 일관된 메시지는 최근의 경제 상황에 비추어서 금리 수준은 매우 적절하다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계속해서 시장에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기준금리와 관련해서는 점도표라던가 오늘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문 이런 것과 일관되게 아마 당분간 동결되는 방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말씀하신 자금 시장의 불안의 경우에는 국채에 대한 매입과 같은 다른 어떤 자금 시장 자체에 대한 수급 조절 수단을 통해서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하는 바는 연준은 뭔가 또 준비되어 있고 긴급한 상황이 변화할 경우에는 행동을 할 것이다. 네. 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제 좀 많이 낮아진 것인지 아니면 또 기대를 유지해도 될까? 어떻게 또 생각하십니까? 최근 오늘 밝힌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문에서 사실 특이할 만한 것은 그 결정문 내용에서 전망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는 문구가 삭제된 점입니다. 네. 이것은 뭐냐면 미중 무역 분쟁과 사실 직접 연관이 그렇죠. 되어 있을 텐데요. 금년 중에 세 차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 데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중 무역 분쟁의 격화 때문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아직까지 뭐 여러 가지 그 전망의 합의와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연준이 이러한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에 대해서 상당히 낮게 평가하고 즉 대부분의 인식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봐서는 전반적인 경기 상황에 대해서 좀 좋게 평가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도 역시 금리 인하의 여지는 조금 줄어든 게 아닌가. 물론 이제 통화정책 결정문에서 글로벌 전개 상황 그리고 약간 낮은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주시하겠다라고는 밝혔습니다만 네. 전반적으로는 그런 위험들을 좀 낮게 평가함으로써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조금 낮게 보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것도 논리에 비하일 수도 있지만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된 약간의 힌트 뭐 어느 정도는 조금 엿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뭐 그것이 추론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연준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좀 낮게 본다는 것은 협상이 좀 어느 정도 완만하게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싶네요. 자, 한편에서는 이 지난 10년간 이어졌던 이 서프라임 뭐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를 상당히 지속기간 유지했고 금리 인하 정책을 펼쳤고 그런데 이제 이 금리를 인하하는 통화 정책이 어느 정도 한계치에 이르렀다 이런 평가들도 있던데요. 또 재정 정책을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까지 주요국 통화정책 기준금리가 거의 사상 최저 수준으로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같은 어떤 양호한 경제 성장세를 이끌어내는데 분명 실패한 것이 사실이고요. 네. 유럽 중앙은행이라던가 기타 유럽의 소국들의 중앙은행들 그리고 일본까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장기간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뚜렷한 경기 회복세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주요 선진국 중에서 아마 예외적으로 미국의 금리 수준이 사실 높은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우에도 과거 경기 침체기를 보면 미 연준이 4%포인트, 평균 4%포인트 금리 인하를 했었던 것을 감안할 때 지금의 기준금리 수준, 즉 1.5에서 1.75%라는 금리 수준이 새로운 금융 위기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룸이라고 하는 여유 공간이 적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포인트 정도의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금리 수준은 1.65% 정도밖에 그렇죠.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마이너스 뭐 거의 2, 3%까지 가는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불가능한 영역대고.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합적으로 이러한 이제 통화 정책의 한계가 매우 뚜렷해진 것을 감안해서 최근에 IMF를 비롯한 국제 금융기구들이 좀 더 적극적인 그 재정 정책의 네.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에 재선을 노리고 있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 파월 의장과 연준을 향해서 금리를 더 낮춰라, 마이너스 금리 가자, 막 이렇게 극단적인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죠. 어떨까요? 이게 유효하게 시장에 조금 적용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인지. 대통령이 연준의 사실 독립성이라는 걸 훼손할 수도 있는데 저도 이례적으로는 참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위원님의 생각은 또 어떠신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이례적인 발언을 사실 많이 하시는 분인 네.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 중에도 사실 뭐 금리 인하를 직접적으로 요구한다라거나 심지어 폴 의장의 교체를 검토한다는 내용까지 나왔던 바 있는데요. 내년 중에는 이제 본인의 어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강도가 더 심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특히 외생적인 여러 가지 이벤트들. 지금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잘 타결될 것으로 예상하는 견해가 많습니다만 혹여 네. 이것이 좀 악화된다거나 격화되는 방향으로 간다거나 브렉시트 같은 것들이 다시 불거진다거나 혹은 뭐 중국의 경기 침체가 뭐 악화된다거나 이런 상황들에 대처해서 이런 외생적인 이벤트가 커지게 된다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지 금리 인하를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네. 그런 발언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이런 대외적인 FOMC 얘기를 하는 건 결국엔 우리하고 이제 접목을 시켜봐야 되는데요. 네. 한국의 통화정책 방향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 금통위에서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도 일부 있었는데요.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워낙 지금 성장률이 뒷받침이 못 되기 때문에 또 연구위원님의 생각하고 정리는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에 이제 경제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2020년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한 2.2% 이렇게 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즉 성장률 자체의 회복 속도가 매우 완만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잠재 성장률 수준, 즉 기초 경제 여건에 해당하는 잠재 성장률에 비해 좀 매우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한 내년도 물가 역시 1% 전후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서 역시 한은의 목표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아마 한은이 상반기 중에 추가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슈 진단이었고요. FOMC와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정책 변수들 풀이를 조금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자본시장연구원 강현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